안녕하세요. 공인중개TV 송교수입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으로 손자병법 제4편 군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군형편에서는 강조하기를 용병을 잘 하는 자는 먼저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승리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뛰어난 용병가는 수도보호법에 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수도라는 것은 지도자와 국민의 마음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서로 생사고락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마음이 서로 공유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전쟁에 임해서도 서로 단결하여 전쟁을 치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보법이라 하면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군대의 조직이라든지 또는 규율이라든지 또는 병참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조직하고 지원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전쟁의 성패가 좌우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용병에 능한 사람은 이러한 수도보법에 능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전쟁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승리하는 군대는 무거운 중량으로 가벼운 무게를 저울질하는 것과 같고, 패배하는 군대는 가벼운 무게로 무거운 중량을 무게질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따라서 승리하는 군대는 병사들로 하여금 뚝을 막아 물을 채운 뒤 일시에 낭떠러지에 물을 쏘아 붓는 것처럼 그렇게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이를 형이라 한다, 손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결국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가 필요한데, 거기에는 상하 간의 마음이 일치가 되어야 되고, 또한 전쟁을 위한 여러 가지 물자라든지 이러한 지원의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여기서 한나라, 즉 중국의 한나라 때의 이야기를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 한나라 6대 황제인 한무제라고 있었죠. 이 한무제는 우리나라하고도 잘 아는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조선 말기에 이 한나라가 고조선을 침략하여 한사군을 설치했었죠. 그게 바로 그때 왕이 바로 이 한무제입니다. 이 한무제는 서역 정벌을 위해서, 즉 북방 민족인 흉노족이죠. 흉노족을 섬멸하기 위해서 서역 정벌을 시작했는데요. 이때 젊은 장수인 곽거병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18세에 처음 출정을 했고 21세에 그 공을 인정받아서 군의 제2인자인 표기장군으로 제수를 받았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분은 25세의 젊은 나이로 여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일화가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이 서역 정벌 시에 군사를 이끌고 이제 사막을 갑니다. 사막지대를 지나가면서 이제 굉장히 병사들도 지치고 있었죠. 이럴 때 황제로부터 어사주를 한 병 하사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곽거병 장군은 이 어사주를 혼자 마시지 않고 병사들의 사기를 돕기 위해서 거기에 있던 우물에다가 이 어사주를 타서 전 병사가 같이 한 잔씩 마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병사들의 사기를 올렸다. 그래서 서역 정벌에 많은 전공을 세웠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도자가 어떤 환경에서 그 병사들의 사기를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즉 한마음과 같이 전쟁을 치룰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는 하나의 결과죠.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어려운 환경 하에서 서로가 힘을 합한다면 그 역경도 무난히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손자는 여기서 이제 이러한 수도보법에 능하기 위해서 국력의 기준을 4가지 기준으로 잡아왔습니다. 그 첫째가 국토다, 그렇게 본 거죠. 국토, 즉 국가가 어느 위치에 있으면서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국력의 한 기준으로 본 겁니다. 즉 땅이 얼마나 넓었냐, 그렇게 보는 거죠. 또 그리고 어느 지역에 위치했느냐에 따라서 크게 좌우된다, 그렇게 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이 국토가 작을 때는 임진왜란처럼 20일 만에 수도가 함락을 당하는 그런 우리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나폴레옹이라든지 히틀러가 러시아를 침공했을 때는 모스크바라든지 일부는 점령을 했지만 전체 점령을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오히려 패퇴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특히 일본의 경우에 보면은 만주 사변을 통해서 만주국을 세워서 통치를 일부 했습니다. 그리고 중일전쟁을 통해서 중국 내륙의 큰 도시에는 일본군이 다 통치를 했습니다만은 저 서부라든지 중부라든지 이러한 지역에는 일본군이 들어가지를 못했죠. 결국은 중국의 어떤 그 국토의 넓이가 있었기 때문에 일시에 점령을 다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1945년에 결국 일제가 패망을 하고 물러나는 경우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자원입니다. 이 자원은요, 우리가 보면은 크게 보면 하나가 식량이 될 수가 있겠죠. 식량이. 그리고 또 원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군수 물자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가 하는 하나의 중요한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인구다. 인구. 그래서 결국 국토가 넓고 자원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인구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국력의 기준을 잡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제적인 면으로 볼 때는 한 1억 명 정도가 하나의 강대국의 기준이 된다, 그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면은, 왜냐하면은 그만큼 내수가 받쳐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경제가 순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1억 명은 되어야 우리가 경제 대국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충 보면은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거의 다가 보면은 인구가 1억 명이 넘습니다. 물론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는 1억 명이 넘지만은 여러 가지 기술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 대국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군사력입니다. 우리가 국토가 넓고 자원이 많고 또 인구가 많지만은 이러한 것들을 통합해서 어떤 개발할 기술력을 갖추지 못하면은 이것 또한 우리가 강대국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기술 개발을 통해서 군사력을 정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손자는 이 네 가지 기준, 즉 국토, 자원, 인구, 그다음에 군사력, 이 네 가지를 국력의 중요한 요소로 삼았다고 그렇게 그러면은 우리 현재 입장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금 Z세대라고 하는 세대가 있죠.
90년대 중반부터 태어나서 2000년대 중반 안에 태어난 이런 세대들을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이들은 어려서부터 PC와 인터넷을 아주 몸에 익숙하게 배어 있는 소위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그렇게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속칭 포노 사피엔스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들이 이제 사회에 진출을 했을 때 과연 우리 시장이 어떻게 그렇게 나타날 것인가 한번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러한 예를 들어서 뭐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동영상, 즉 우리가 이런 업체들을 통해 이용해서 우리가 우리 여러 가지 사업도 전개해야 될 것이고, 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회의를 통해서, 즉 줌이나 슬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매도자, 매수자 또는 중개인 이런 사람들 같이 3자 또는 4자, 다자 간 회의를 우리가 이제 주도해 나가야 될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준비는 아직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겠죠. 얼마 전에 제가 이 공인중개사업을 하는 분을 만났는데요. 이분이 걱정이 앞으로 한 5년 안에 우리 중개업소들이 많이 문을 닫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시대 변화에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는 걱정을 많이 하는 걸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그런 것을 미리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또 우리가 그런 것을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